네, 안녕하십니까. 손혜원 TV를 찾아주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성애 보좌관입니다. 아직은 보좌관입니다. 저는 손혜원입니다. 이달 말까지 보좌관입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것도 찾습니다. 공무원증. 평소에 잘 안 차고 다니는데 요즘 드라마 보좌관에서 이정재가 꼭 줄을 걸고 다니더라고요. 이게 사실 이렇게 그 넥타이 뒤로 가려서 이렇게 차고 다니는 게 저희가 기본 세팅인데. 아 그래요? 근데 네. 보통은 다 위로 하고 다니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로 하면 저도 이제 사진이 약간 사기라서 보는 사람들이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인턴들은 어떻게 하고 다녀? 위로 하지? 여기 넣고 다니는. 이렇게 가리면 요 파란 줄 보면 다 이제 국회의원 사람들끼리나 국회의원 직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하니까요. 6급, 7급 이상 되면은 가려도 괜찮은데 이제 처음 들어오면 이거 하고 다니지 않나? 그렇죠. 그쵸? 그런가?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보좌관님이 안 매는 게 더 정확한 거예요, 사실. 왜? 아니, 이제 보좌관 그냥 네. 지갑에 넣고 다니거든요, 대충. 예. 아, 대충 그래요? 하는. 예. 근데 원래는 이게 하고 다니는 게 정상이긴 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배지를 처음에 하루인가 달고 저는 한 번도 안 달았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이 처음부터 그 배지 대학 다닐 때도 배지 안 달고 다녔는데 국회의원 배지 달고 다니는 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안 달고 다녔고 나 한 번도 안 달았잖아. 기억나요? 네, 그러니까 저 처음에 뭐 기억이 한번 안 나네요. 달았던 우리 어머니 보여드리려고 했던 적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안 달았는데 저는 국회의원에 익숙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이 뭐 혜택이나 이 자리나 이 이름에 익숙해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외국 출장 갈 때도 그 뭐 단체로 의원들이 다 같이 갈 때 이외에는 저는 그 VIP 룸을 쓰지 않습니다. 뭐 좀 기다리면 되는 거지. 그리고 무슨 국회의원이 뭐 잘났다고 거기서 뭐 따로 그렇게 혜택을 받습니까? 저는 제 돈으로 그냥 의전실인데 가서, 명칭도 잘 모르는 걸 보니까 사실인 것 같네요. 의전실, 네, 네. 의전실, 공항 의전실이라고 보통 부르죠. 제가 뭐 사지가 멀쩡하고 그리고 제 혼자 갈 수 있는데 조금 일찍 나가면 되는 거지. 무슨 의전실에 가서 무슨 뭐 기토키 들고 가는 사람한테 그걸 받습니까? 저는 그런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에 그 익숙해지지 않으려는 노력이 이제 그 중 하나가 저는 제 수행에 대해서 한 달에 6번을 반드시 휴가를 주려고 해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주말에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주말에 일이 있으면 주중에 쉬게 하고 주중에 쉬는 날은 제가 타다를 타고 다니거나 아니면은 그 이제 다른 차를 얻어 타고 다니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일단 우리 수행 비서도 이제 휴가를 기본적으로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뭐 저녁에 술을 먹거나 늦질 않기 때문에 저녁 약속은 좀 없지만 이제 또한 다른 면에서는 제가 지방 출장이 좀 많지 않습니까? 지방 가면 2박 3일씩 있고 그러면 이제 수행도 힘들고 비서들도 힘든데 그 대신 뭐 옛날에 정청래 의원 할 때는 맨날 술 먹는데 맨날 갔잖아요, 밤에. 매일 가지는 않고 자주 갔죠. 예. 뭐 거의 매일이던데. 예, 우린 가면 2시. 2시. 예, 2시 반. 저는 그런 건 없어요. 저는 뭐 국감이나 이런 거 이외에는 한 번도 제가 12시 넘어서까지 밖에 있었던 적이 왜냐면 그 6시에 저녁 먹으면서 수다 떠시면 11시까지 떠시긴 합니다. 예. 왜 이래? 6시에 밥 먹은 적 없어요. 그렇긴 하네요. 7시에 하여튼 뭐. 7시에도 11시까지 난 밖에 안 있어. 아, 의원님. 누구랑 했다고. 가끔 하시잖아요. 가끔 1년에 한 번도 없어. 그런 네, 소리 하지 마라. 또 이렇게 기분 맞는 사람들하고 드시면 좀 이렇게 대화를 길게 하시는 편이지 않습니까? 아니야. 대화는 점심시간에. 제가 저 6월 1일이었나? 2016년에 이제 이 의원실 처음 취직하고 그 동네에 있는 손탁이라는 횟집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의원님하고 독상을 앉아갖고 난 생각도 안 나. 예, 그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자리를 했는데 그때 6시에 만났거든요. 6시에 만나서 앞에 앉았는데 콜라 2개 먹고 의원님께서 그때 저한테 뭐 알려주셨냐면 저도 콜라 되게 좋아했는데 요즘은 다이어트를 안 먹습니다만 그 이제 얼음에다 꼭 먹어야 된다 이거를 그렇게 해서 그럼 미국에서 온 사람이 그걸 예. 모를 리가 있나? 아니 저도 그렇게 먹지 않잖아요. 회 차려놓고 콜라 2개 넣고 나 생각 안 나. 예, 제가 6시부터 4시간 동안 화장실을 한 번도 못 가고 의원님 눈에서 눈을 떼지 않고 4시간 동안 의원님 하신 말씀을 무슨 얘기했지 그때? 쓸데없는 뭐, 얘기들 했겠지. 정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그 유튜버로 폭풍 성장하신 그 동생분 얘기도 저한테 그날- 아무한테도 하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생길 건데 그 김 부장 알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부터 시작해서 쭉 본인이 구상하고 있는 국회에서의 활동, 그다음에 지역에서 목표 이런 것들 쭉 말씀하시는데
아 정말 4시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말씀을 하셔서 정말 전 네만 하다가 그래서 그때 난 생각 안 나. 아니 전 그때 딴 거에 놀란 게 아니라 그 강철 체력에 이 사람이 첫날 아니 4시간 동안 그 계속 본인의 구상을 떠올리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 신변잡기는 없었고 전부 다 필요한 얘기긴 했는데 4시간어치 얘기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에 정말 깜짝 놀랐고 이 양반이 준비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제가 하고 머리 딱 숙이고 모셔야 난 생각이 정말 안 나고 아마도 이제 첫날이니까 제가 또 그 정치권에 있던 사람이 아니니까 이 정치권에 있던 그 보좌관으로서 이제 뭔가 이렇게 주파수를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했겠죠. 난 생각이 안 나. 근데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거고.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쭉 그 연두교실 내리신 거예요?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동생 문제는 항상 그게 걱정이었어요. 제가 공인이 됐을 때 얘의 잔머리는 이 세상이 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사기꾼의 머리를 쓰는 애인데, 얘가 이제 그때 2016년이었고 이제 2017년이면 얘가 이제 수감해서 이제 풀려나니까 얘가 나오게 될 때 무슨 문제인가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를 이용해서.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것을 미리 얘기를 한 거야.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거는 알아두는 게 좋겠다. 제가 아내한테도 말을 안 하고 정말 입을 굳게 닫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3개월 아닌가 뭐 그냥 경악을 한 게 왜냐면 여기 EJ 팟캐스트 나가서 그걸 얘기를 하셔갖고 아니야. 다른 얘기하던 중에 하여튼 살짝 껴들었잖아요. 우리 식구 중에도 도박을 하는 감옥 얘기는 안 했잖아요. 도박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도박 때문에 집안을 말아먹은 그런 가족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얘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또 길길이 떴다라는 얘기. 아마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렇고 이제 오늘 이제 국회의원으로서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또 가장 중요한 임무죠. 전체 회의가 있었고 지금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이미 하셨고 앞으로 하실 계획인데 제 보좌관이 의원한테 이런 걸 취재하니까 좀 말이 웃기긴 한데 여하튼 오늘 첫 번째 꼭지 이 불법 스테로이드 유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이제 이 보좌관이나 정치인들이 일반인들이 이렇게 알아듣기 쉽지 않게 얘기를 해요. 난 그게 참 되게 웃긴다고 생각을 해.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 첫 상임위가 열렸습니다. 첫 상임위가.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본청에서 대정부 질문을 했거나 이제 대표 연설들을 했었고 오늘 첫 상임위가 열렸는데 지난주에 뭐 잠깐 뭐 의결하는 게 있어서 상임위가 열렸는데 그때 제가 지방에 있어서 못 갔고요. 오늘 첫 상임위가 열렸는데 가서 이제 제가 첫 질의를 한 거죠. 오늘 질의를 3가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근데 그 3가지 질의 중에서 오늘 제일 첫 번째 질의가 이제 뭐냐는 질문입니다. 뭐였죠? 오늘은 그 전 야구 선수, 프로야구 선수 출신의 어떤 30대 중반의 어떤 사람이 그 유소년 야구 교실, 야구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단백질이라고 속이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고 그리고 남성 호르몬 주사를 놨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발굴을 해서 이제 이 사람을 지금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 사건인데 거기에 제가 걱정되는 바가 있어서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유소년이란 말이 좀 사실은 그 말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사전을 찾아봤더니 유년과 소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현이 아니고요, 소년. 그래서 유년과 소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년이 언제예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요. 그렇죠. 말 그대로 유치원. 유년인데 그 다음에 소년이라고 하면은 어린이라고 그러니까 유소년을 보통 어린이라고 하는 우리말이 있는데 어렵게 유소년이라는 얘기를 한다.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축구나 야구나 이런 데서 유소년 팀이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까지를 얘기해요. 네네. 그래서 그것이 사전적인 차이가 있길래 제가 오늘 제일 먼저 식약처장께 그 유소년의 이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이 내용을 질의를 했습니다. 네네. 이 내용은 이제 제가 걱정을 하는 바는 이 친구가 이 고등학생들입니다. 주로 고등학생들에게 야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어떤 고교 야구 클럽이라든지 그리고 자기들 야구단에 들어가서 배워야 될 것인데 그 배움의 혜택이 모자란 것인지 따로 자비를 내고
그런 야구 선수 출신에게 이제 따로따로 이제 기술을 배우는 거죠. 자기들의 목적은 뭐냐? 프로야구 팀에 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겠죠. 그러니까 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금 이제 구속이 된 이 선수가 자기가 뭐 유리하게 이 뭐 구단에 보내줄 수 있다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그 공약을 남발하면서 약을 팔은 것 같아요. 전명규 빙상 연맹 건도 보면 똑같은 거지. 예, 그 따로 프라이빗하게 학교를 차려놓고 거기를 들어야 너가 실업팀에 갈 수 있다. 네가 대학에 갈 수 있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운영하는 것으로. 그리고 거기 전명규는 그렇게 했죠. 자기 수하에 있는 수족 같은 코치들을 놓고 그 코치들이 한 체대에 와서 그 애들을 데리고 연습을 할 수 있게 혜택을 준 것이죠. 그렇죠. 한 체대가 자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했던 것인데 결국은 그 코치 중에 두세 명이 모두가 다 성추행, 성폭행이 있었다라고 그렇죠. 지금 문제를 일으켰던 밝혀진 바죠. 권력이 무소불위가 되면 항상 문제가 생기게 돼 있더라고요, 보면. 근데 지금 이 친구에 관련돼서는 이 여상이라는 이제 이름이 밝혀진 그런 전 야구 선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경우는 지금 자기가 가르치던 그 유소년들을 전수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2명이 그 양성 반응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네. 금지 약물인 모양입니다. 스테로이드와 네, 그 그렇죠. 남성 호르몬. 근데 그 다른 사람들도 계속 조사 중에 있는데 지금 우리한테 제보가 들어온 바에 의하면 이들 뿐이겠느냐는 거죠. 이 제보자 중에 한 사람은 그 이여상 야구 교실에 그 전에 코치를 했던 사람인데 다른 레슨장도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 한 프로야구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일탈에 의해서 저지른 게 아니라 만연해 있는 마치 그 영어 시험 저희가 토플 토익 보는데 강사들을 전부 다 토익 시험장 가서 문제를 뭐 100개 오든 뭐 카메라로 찍어 오든 해서 기출 문제집을 만들어서 시험 점수를 올리는 것처럼 대규모의 부정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쟤네 학원만 하면 되냐 우리도 해야지라고 하면서 이게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도 저는 제일 걱정스러운 게 여기서 꼬리 끊기로 가서는 안 되고 지금 좀 아프더라도 이 전체적으로 지금 야구에 특히나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여기서 유소년이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 이제 고등학생까지를 포함하는데 이런 그 유소년 야구에 있어서 어려서부터 이런 그 불법적인 데 길들여지면 나중에 더한 그 범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뿐 아니라 조금 더 넓게 조사를 해서 확실하게 지금 그 이 유소년들에게 그 거짓으로 단백질이라고 속이고 약을 맞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여기서 발본색원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혹여라도 지금 그 유소년의 그 고등학생들 선수들이 이 사건 자기도 인지하지 못하는데 그 선배 야구 선수로부터 이 잘못 알고 맞은 그 주사들에 대해서 이 유소년들에게 책임이 돌아가지는 않게끔 그 조치를 확실하게 귀책 사유가 어디 있는지를 밝혀서 처분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오늘 했습니다. 이 스테로이드 자체가 불법은 아닌데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왜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주사를 놔주잖아요. 근데 이게 대부분 스테로이드거든요. 그러니까 바짝 정신이 들고 바짝 기운이 나게 도와주는 효과도 있고 이걸 좀 장기적으로 맞으면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남성처럼 변하기도 하고 근육량이 증가가 되는 건 있는데 이게 다 효과가 반짝 있는 것이고 일단 운동에서는 금지 약물로 돼서 그 못 맞도록 되어 있고요. 맞는다 하더라도 치료 목적으로 이제 의사의 지도 하에 맞아야 되는데 야구 선수 가서 야 넌 2방 맞으면 되겠어 하고 2방 놔주는 문제가 전혀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해서 스테로이드 약물의 부작용에 시달리게 되거나 이런 경우들에 대한 뭣도 게다가 심지어는 지금 맞은 학생은 자기가 뭘 맞았는지도 모르고 거죠. 예,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시각차 빙산의 일각을 찾아낸 것으로 보여지고 앞으로 좀 제가 예. 오늘 질의했던 그 내용의 핵심은 식약처로 하여금 지치지 말고 끝까지 이 사건을 파고들어서
누구라도 다 이 관련돼서 악의적으로 이 약을 청소년들에게 투약을 한 사람들을 다 찾아내서 이 단죄를 하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멋모르고 맞은 그 유소년들에 대해서는 책임 추궁을 넓히지 말아라. 이 사람들을 이들은 지금 거의 인생이 달려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이들에게까지 그 이 죄를 이 넓히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성애 보좌관이 얘기했던 것 같이 그 부작용이 많습니다. 원래 스테로이드라는 것이 부작용이 가장 유명한 것은 이제 그 심장 질환을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가장 위험한 그런 그 부작용이 있는데 이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유소년 한참 자라나는 이 유소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네. 성장판이 다칠지도 모른다라는 네. 굉장히 위험한 그런 부작용이 있는 그런 약입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해서 이제 첫 번째 질의를 했고요. 오후에는 예고도 해주십니까 예고? 네, 예고할게요. 오후에는 지금 이 보건복지부와 그 용인시청과 그리고 그 오산시 용인이 아니고 오산시와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부가 이제 관련이 돼서 경기도와 보건복지부와 오산시가 다 관련이 돼 있는데 이 동네 정신질환자를 위한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고 나서는 동네에서 민원이 있자 그 허가를 취소한다는 공문을 보냈다라는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신문을 한참 이제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 이 정신질환자 입원 병상은 점점 감소하는데 이 국민의 정신 건강은 점점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는 점점 많아지는데 그 마치 정신병원이 무슨 범죄를 뭐 만들어내는 그런 곳인 양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제 반대를 하고 나서는 거죠. 지난번에 그 김성태 의원 지역구에 있는 그 장애인 네네. 학교를 반대했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질의를 하는 건데요. 결국은 저는 이 정신병원이라는 게 혐오 시설이냐라는 질의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이게 외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정신병원, 우리가 정신병원이라고 하는 그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고 입원을 하는 그런 병원들이 그야말로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로서 지역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도 저희가 찾아냈고요. 예를 들면 이 정기적인 파티도 하고요. 그리고 정신질환자의 일상생활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 그리고 이 병원 마당을 일반 시민에게 개방해서 정신질환자들과 그리고 일반인들의 접촉을 늘리고요. 또는 기가 막힌 것이 이 정신병 환자들은 절대 폭력적이지 않다. 그리고 과격하지 않다라는 그 원장의 이제 신뢰, 환자에 대한 신뢰감이 섞인 그런 확신을 이들에게 이제 심어주면서 이제 대중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눈높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게 정신질환 환자를 고용해서 유제품을 생산하는 스페인 유제품 업체가 매출 3위입니다. 네. 사실은 우리 그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천재하고 또 그 정신병자하고의 그 사이가 종이 한 장 사이라는 차이라는 그렇죠, 거. 예. 특히 왜 우리 편집증 환자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뭐 좋게 말하면 이렇게 덕후들. 이 천재들이 덕후가 많아요, 원래. 대표적인 환자라고 하면 안 되고 대표적인 편집증을 보이는 사람이 이제 저희 세대인 서태지. 그렇죠. 그렇죠. 예. 아주 음악에 미쳐 있는데 음악을 하게 해주면 행복해하고 편안하게 사는데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천재하고 우리가 이 정신질환자하고의 사이는 종이 한 장 차이고 지금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질병이 굉장히 다양한 질병들이 일어나고 의원님은 있고 본인 파라노이드 상태를 1부터 10까지 한다면 몇 정도 보세요? 그래서 뭐 전 중간입니다. 의원님 훨씬 더 크시지 않나요? 더 크죠. 뭐 저는- 커피 하나를 해도 그렇고 뭐 하나 빠지면 저는 쭉 들어가신다. 정신병자가 되기 직전의 그 상황입니다, 사실은. 저는 좀 열정적이고 하나 하면 좀 빠져들고 미쳐서 하는 좀 그런 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인간을 이게 정신병의 이렇게 질환으로 돼서 이 본인 스스로도 뭔가 괴롭게 되고 가족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질환자들, 그리고 뭐 좀 극단적 선택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에까지는 저는 가지는 않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랄까 긍정적인 쪽으로 이것이
개발이 되는 그런 그 에너지가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좁고 깊게 쏟아지면 그것이 또 성과를 내는 거니까. 그 제 남동생 같은 경우는 뭐 그 한쪽으로 해서 치우쳐갖고 완전히 환장가 된 경우죠. 불우한 유튜버에게 이제 잠깐. 네. 예. 그렇게 되는데 지금 그 스페인의 낙농업 회사는 라파제다라는 회사입니다. 여기는 그 정신 질환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회사로서 유제품 회사 3입니다. 이러니까 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들이 행복해할 수 있는 일이 생산적으로 그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건데. 예,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현병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을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의 병은 마음으로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 뇌라는 게 화학 물질이 화학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라서 그 화학 작용을 바로잡아주는 약을 먹으면, 예를 들어서 기침을 하는 사람이 기침약을 먹으면 기침이 낫고, 위장병 걸린 사람이 위장약을 먹으면 위장병이 낫는 것처럼 조현병도 초기부터 잘 관리하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요.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좀 어려워서 치료의 시기를 놓쳐서 입원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뭐 의원님이 또 오후에 보여주실 이런 해외 사례들을 보면 지역 커뮤니티하고 함께 어우러지면서 이 사람들을 치료해서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는 활동, 정말 천에 한 건도 안 생기는 조현병 환자의 어떤 폭력이나 살인 사건을 가지고 모든 정신 질환자들이 이렇다라는 식의 우리가 마타도어를 퍼뜨리는 건 좀, 예. 그리고 실제로 일반인들과 정신질환자들하고 이 양쪽 군을 놓고 봤을 때 그 범죄의 확률이 일반인들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이거 뭐 예. 질의 때 하실 내용이 있나요? 이렇게 다 예, 읽어주시면? 그렇게 이분들은 질의를 못 들으실 것 같아서. 네, 그렇겠네요. 그리고 지금 그런 이 주민들이 갖고 있는 그 편견과 오해를 그 국회의원이나 그리고 보건복지부나 오산시가 혹시 이것을 증폭시켜서 그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실제로 그 정신질환자들을 수용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병원에 그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 것입니다. 게다가 뭐 병원이 생긴다고 해서 뭐 그 일대 다 뭐 그렇게 해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 병원 말 그대로 병원이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허가를 내준 시에서 그리고 그 지역의 국회의원도 그 병원의 관계자들하고 꽤 가깝게 지냈다라고 그런 얘기도 들려오더라고요. 이제 그랬던 데서 벼랑간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지역에 민원들이 나오면서 180도 돌면서 그냥 그 내준 허가를 취소를 하겠다라고 지금 윽박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의를 그렇게 할 거고요. 세 번째 질의는요. 제가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분해 죽겠는 거죠. 이건 절대 안 되는 거다라는 얘기가 줄기세포 관련되는 겁니다. 황우석 박사에 의해서 그 전 국민을 그 속였던 그 줄기세포가 결국은 목적이 뭐겠습니까? 줄기세포라는 건 없었다라고 그때 함께 연구를 했고 개발을 했던 그 미스메디의 노성일 원장이 한마디로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줄기세포는 없었다. 그런데 지금 줄기세포라는 것으로 뭐 사람을 뭐 무슨 뭐 불치병 환자들을 고치고 어쩐다라는 그런 그냥 달콤한 이야기로 이 공무원들을 속이고 그리고 이제 이 뭐 대중을 속였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줄기세포라는 것이 그렇게 불치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무도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칠 수 있다라는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이걸 알았어요. 이들이 줄기세포를 갖고 결국은 상업적으로 떼돈을 버는 일에 들어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바로 화장품입니다. 그 줄기세포를 같이 협업을 했던 그 노성일 원장의 얘기로는 이 줄기세포를 그냥 물에다 담갔다 뺀 것이 이 줄기세포 배양액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 배양액을 갖고 화장품을 만들었을 때 피부를 어떻게 재생시킨다 이런 사기를 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게 저는 지금 우리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도 제가 할 말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지만 제가 박근혜 대통령 때 그리고 그 문재인 그 후보 시절에 이분이 극렬하게 반대했고 저도 극렬하게 반대했던 것이 규제 프리존이라는 그 기업 친화적인 그런 규제를 풀어주자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제가 기절초풍을 하고 놀랐던 것이 규제 프리존이라는 이름이 규제 샌드박스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하는지, 이름 바꾸면 그때 그 사건이 아닌 건가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오후에는 이 규제 프리존일 때하고 규제 샌드박스일 때하고 뭐가 달라졌는가를 이따가 질의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뭐 영락 없죠. 요 바이오 하면서 바이오가 세상을 바꾼다는 식으로 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지만 거기서 마지막 종점은 화장품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약을 먹으면 병이 고쳐지기를 원하면서 기대하면서 약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장품은요, 기능성 화장품을 발라서 내가 주름이 개선될 거야 라는 기대는 하지만 그 주름의 수를 확인하고 이것이 입증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마음의 위로를 얻을 뿐이에요. 어떤 불경기에도 변함없이 매출이 늘어가는 것이 결국은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합니다. 클라이언트들 너무 때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도 그 무슨 뭐 캐비어가 어쩌다 나는 이런 걸 비싼 돈을 주고 화장품을 사서 쓰곤 합니다. 그리고 무슨 뭐 어떤 오일이 뭐 이 피부에 어떤 역할을 한다, 뭐 무슨 뭐 한다 하면 또 믿고 써요. 그런데 그게 확실하게 개선이 되지 않더라도 어느 부분간 나아질 거야라는 그런 기대와 만족감이 있다는 거죠. 밥 잘 먹고 잘 자면 되는 건데 원래. 그러니까. 그런데 이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지금. 규제 중에서 제일 까다로운 게 그 성분에 대한 얘기를 제대로 과대 광고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규제 프리존도 그랬고 제가 다시 살펴본 이번에 규제 샌드박스에도 똑같이 들어있는 게 이 화장품에 관련돼서 그 성분에 대해서 그 규제를 조금 풀어주는 거예요. 성분을 알리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따 제가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는데 너무 화가 나는데 왜 이 정부에서 이 줄기세포에 대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그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들의 그 돈벌이를 위해서 정부가 나서고 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규제라는 것은 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시행령이 나오고 그것에 따라서 규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국민들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국회가, 입법부가 해당 문제가 이것이 안전성 위험이 있겠다 생각하면 규제하는 법안을 통해서 규제를 하는 건데, 이제 규제 프리존이라는 것은 행정부를 뛰어넘어서, 입법부를 뛰어넘어서 행정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하고 기획재정부가 자기들끼리 그냥 이거 풀어주자 그러면 이 법을 무력화시키고 이 모든 규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좋고, 그런 것들은 저희가 과감하게 규제를 개혁해 가야겠죠. 근데 그것은 입법부의 몫이라는 것,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기획재정부의 일개 가정형 국장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이 좀 유감을 표명하신 것으로. 예. 저는 확실하게 기능을 증명할 수 없는 그런 성분에 대해서 소비자를 속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품을 만들 때 저야 뭐 브랜드를 만들고 이 패키지나 이런 상품에 대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규제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필수 표기 사항이 있고 절대로 이 써서는 안 될 단어들이 있고요. 그리고 성분에 대해서 몇 프로까지도 꼭 식품에서는 명기를 해야 됩니다. 중국산이 얼마 들어갔고 국산이 얼마 들어가, 이런 게. 그래야지 사람들이 그걸 보고 확인을 하고 사든지 안 사든지 믿든지 말든지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화장품에는 그게 명확치가 않아서 그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제재가 굉장히 강한 제재가 있습니다. 기능이 확실하게 증명이 된 기능에 대해서만 실험이 되고 확실한 것에 대해서만 쓰게 돼 있는데, 그것을 약화시키고 그것을 하자는 부분이 규제 프리존이었고, 지금 또다시 줄기세포에 대한 이 샌드박스가 아닌가라는 건 질의를 이따가 그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이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입니다. 기능성 화장품은 또 가격도 비쌉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혹하면서 몰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홈쇼핑 같은 데서 또 아주 그 설명을 잘하는 분들이 그런 설명을 하면서 뭔가 놀라운 효과가 나는 듯하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 따라가게 돼 있는 거죠. 김기춘이 일본 가서 뭐 시술을 받았다는 것. 예. 그리고 또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기 뭐 그 어디 가서 그 시술을 받았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곳이 바로 그 줄기세포의 그 원산지 메카인 겁니다. 주범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그냥 모르게 그냥 갈 수는 없습니다. 제 힘으로 이것을 못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
그 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사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오늘 있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 보고 및 앞으로 예고를 마치고요.